이렇게 함으로써 벌써 이 부분은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모데이 금융 양PD입니다. 사회초년생 길라잡이. 오늘은 월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꿈이 다들 소박하시죠? 월급을 잘 모아서 내 집을 사고, 또 내가 원하는 차를 타는 것, 그리고 종종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면 누구나 바라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돈을 잘 모으고 불려서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좋지만 사실 3, 4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충분히 만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멋있는 1, 2억짜리 차를 사도 좋지만 4, 5천짜리 차를 몰아도 여유롭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3, 4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4, 5천만 원짜리 차를 모는 것도 그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려면 최대한 아끼면서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쳐내면서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지출을 정리하고 나서 목표 저축 금액을 정하게 되면 저축을 원활히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월급 관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소비 패턴 파악하기입니다. 가계부 한번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내 월급을 얼마까지 아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요즘 쉽게 쓸 수 있는 핸드폰 가계부 어플이 많이 나왔는데 카드를 연동해야 되기도 하고 이것저것 입력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기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열하기에는 직접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이유, 나의 고정적인 지출과 또 변동적인 지출을 파악함으로써 그 안에서 절약하고 또 아낄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지출을 파악하면 다음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간단하게 고정적 지출과 변동적인 지출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표인데요. 먼저 내가 받는 월급을 위에다가 작성을 하고 내가 실제로 사용했던 금액을 평균치를 내서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겠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용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벌써 이 부분은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죠. 저축액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고정적인 지출을 먼저 함께 줄여볼까요? 고정 지출은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입니다. 생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죠. 내가 먹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러한 변동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줄이는 데에는 금액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출 구조 자체를 손봐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전체 지출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정비라는 것은 기본 의식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주거비를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월세에 사십니까? 전세에 사십니까? 만약 월세에 거주하신다면 한 달에 약 3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달마다 지불하면서 살고 계실 텐데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전환하시면 월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 되는 이자만 내고도 똑같은 집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상품이 좀 제한적이어서 전세보증금의 70% 내지 80% 정도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2, 3천만 원 정도의 목돈은 있어야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전셋집에 거주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 다양해져서 나의 돈은 하나도 내지 않아도 약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생겼습니다. 이자도 1.2%밖에 내지 않는 굉장한 저리의 대출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월세에 살아야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월세로 내신 금액 중에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한 90만 원 정도를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를 뽑으셔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을 하시면 손쉽게 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1억 원 이상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세에 살더라도 아끼면서 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항목은 보장성 보험료인데요. 보장성 보험은 한번 잘못 선택하면 줄이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는 시점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서 처음부터 적게 시작해야 합니다. 어설픈 설계사에게 받은 잘못된 컨설팅은 보험회사의 배를 불릴 뿐이고 우리가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므로 돈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질병에 대한 특약, 또 상해에 대한 특약같이 꼭 필요한 각종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하고 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그러한 위험을 겪게 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따지셔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 상품이 정말 다양하고 보험사도 여러 개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같은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 상품을 찾으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사회 초년생 때에는 병원비의 90%에서 80%를 돌려주는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하나 정도 혹은 건강보험 하나 정도로 최대 1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하시고 나면은 가급적 해약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험에 대한 지식 공유는 이후 한 번 더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설계사를 거치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내 보험이 어느 것이 있는지 알고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도록 보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교육비 혹은 자기계발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다니시는 분은 수강료에 대한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만약 배우자나 자녀 아니면 형제나 자매가 지출한 경우에는 1년에 3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줘서 연말정산 때 다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돌려받으시길 바라고요. 이것 또한 직접 제출하셔야 될 서류가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류 확인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금 내용인데요. 교회에 헌금하시거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로소득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30%로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요금제를 엮어서 할인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가족끼리 통신사를 묶어서 할인을 받는 방법도 있죠. 다양한 정보를 잘 발품 팔아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줄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변동비를 함께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비란 매월 변동되는 소비 금액으로 옷을 사거나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경조사비라던가 미용비, 병원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변동비는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먹는 게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쓰기입니다. 생활비를 쓰고 난 후에 저축하는 것과 저축하고 나서 쓰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자금으로 큰 돈이 들어갈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금액을 최대한 강제로 저축하세요.
만약에 통장에 쓸 돈이었으면 저절로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아껴서 더 빨리 목돈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에 남보다 더 일찍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쓸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써라입니다. 돈을 쓰시기 전에 이 소비가 나한테 꼭 필요한 소비인가를 3번 정도만 생각하시면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 돈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자꾸 새어나간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계부를 작성해서 작성하신 가계부를 10분간 바라보시면 낭비가 눈에 보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죽을 만큼 불편한가? 정말로 힘든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남들 산다고 좋은 것 이것저것 다 따라서 사다 보면 남들처럼 어려울 때 똑같이 어렵고 남들 푸념할 때 똑같이 푸념하게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목돈을 만들기 위한 열정을 가지세요. 다음은 빈번한 술자리를 줄여라인데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면 돈은 절대 안 모입니다. 내가 참석하려는 그 자리가 정말 필요한 자리인가?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즐기려고 나간 그 자리에 과연 내가 힘들 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돈을 빌려도 나를 멀리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친구는 만나십시오. 하지만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서 돈을 허비하지는 마세요. 재테크의 가장 최악입니다. 다음은 외식을 줄여라입니다. 여러분, 외식도 중독인 거 아세요? 밥 해먹기 싫다고 계속 시키게 되면 집에서 해먹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번 시키게 됩니다. 점점 그 빈도도 늘게 되고요. 집밥에 길들여지면 자연스럽게 외식은 저절로 안 하게 됩니다. 외식하면 뭐 드세요? 피자, 치킨, 몸에 안 좋은 것들 많이 드시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몸에 쌓여서 나중에는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만큼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집에서 뭐 두부조림이라든지 계란말이라든지 아니면 김치찌개 같이 몸에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돈도 아끼고 몸도 챙길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외식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밤에 야식 같은 거 먹고 싶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을 봅니다. 근데 한 마리 세트가 19,000원이죠? 그러면 19,000원을 외식 통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치킨은 오늘 먹었다 치는 거죠. 그러면 그 돈만큼을 번게 되기 때문에 보람도 생기면서 또 야식도 줄이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모두의 금융.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지출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지만 지금 당장 되고 있지 않은 것들도 많으시죠? 내가 모은 100만 원을 굴려서 10%의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해보면 수중에 10만 원을 번게 되겠죠? 근데 10% 수익률 내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에 저번 달보다 10만 원을 아끼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아낄 건 아끼면서 더 빨리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금융 스토리텔러 양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